그리고 8월 3일부터 5박 6일 동안 저희가 다녀온 14분이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제자백과 탐방을 집중적으로 탐방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만든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잘 진행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지 탐방이 제대로 잘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동선입니다. 이렇게 맥힘이 없이 순조롭게 동선이 잘 짜여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운도 좋았고 또 중국의 고속철의 위력을 아주 새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등주라고 하는 묵자 고향에서 이제 제남으로 돌아와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도로로 타면. 그런데 중국 고속철로 45분 만에 도착하는 그런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선만 잘 맞으면 이제 중국이 고속철 때문에 중국 여행을 상당히 알차게 할 수 있는 뭐 옛날부터 가능성은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아주 여실히 느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녀온 장소들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중 무덤하고 관중 기념관을 저희들이 먼저 갔습니다. 관중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륜가죠. 경제 전문가이고 정치가이고 군사가이고 제자백가의 선구입니다. 관중이 관자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저서를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산동성 치박시 제남구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 제나라의 춘추 시대 때 제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중 무덤하고 왼쪽에 보시는 관중 무덤하고 무덤 앞쪽으로 관중 기념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광장입니다. 관중상에 지금 서 있고 뭐 이번에 제가 짠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참 동선이 좋았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아직 여기를 찾질 않아요. 많이. 저희들이 간 게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가고 바로 숙소로 가서 토요일부터 다녔는데 중국은 요즘 여름 휴가철 같은 데 가면 거의 유명한 관광지는 사람이 치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는 토요일 날 임치만 집중적으로 탐방을 했는데 거의 사람 없이 좀 덥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잘 보고 태산으로 이동해서 태산 하루만 약간 저희들이 복잡했지 나머지는 뭐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풀렸다. 그래서 관중 기념관이고요. 이번에 갔더니 제나라 제문화 역사 박물관이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허름한 박물관이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박물관이 현재 개장이 돼 있어서 박물관들도 잘 구경을 하고 왔고요. 왼쪽은 직하학궁이라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를 후원했던 제나라의 위왕하고 선왕시대에 만들어진 아카데미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저 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하학궁 유지라고 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치에서 볼만한 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순마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차갱 또는 순마갱이라고 합니다. 말하고 수레가 통째로 그대로 묻어가지고 이게 화석이 돼가지고 발굴된 유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곳들이 한 서너 군데 됩니다. 이쪽 지역만. 그래서 그 가운데 마차갱 저희가 한 군데를 봤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동주시대 때 춘추시대 때 순마갱이라고 해서 말만 또 수십 마리 한 60여 마리 산처럼 묻은 또 그런 구덩이도 있습니다. 상당히 볼만한 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나라 수도가. 그리고 제가 이제 오면서 버스 안에서 뭘 특강을 했냐 그러면은 축구의 종주국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에 이미 공차고 놀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제나라 수도인 임치라고 하는 사람들, 임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살았는데 뭐 음악 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주사위 놀이, 육박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주사위 놀이. 그 다음에 투개, 닭싸움을 구경하면서 놀고, 그 다음에 경마를 즐겼으면 좋겠는데 경마가 아니고 개 경주를 놀이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도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은 축국입니다. 축국. 공차고 놀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팀을 짜가지고 골대에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쪼가리로 된 가죽으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삥 둘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기 차듯이 차고 노는 그런 게였습니다. 그리고 피파에서 정식으로 임치를 축구의 종주 고장으로 패를 줬어요. 인정서를.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때 축구 기록이 나옵니다. 유명한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공차고 놀다가 김유신이 고의로 아주 깊은 태클을 가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 놓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꼬매고 가자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한테 꼬매게 해서 두 사람이 야합을 한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천안매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축구를 가지고,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도 공차기. 그리고 삼국지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공차고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만한 구멍에다가 상대편 운동장이 있고 양쪽 구멍을 여러 개 이제 해놓고 거기다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 삼국시대 때에는 그렇게 축구가 바뀌었고요. 뭐 6명인가를 팀을 짜가지고 경기하는 쪽은 송나라 때 들어오면 되게 축구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특히 송나라 태조 조광년이라고 하는 황제는 공차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송태조 축국도라고 해서 그림까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임치에서 했던 강의와 그다음에 중국의 축구 역사 이런 부분들을 사진과 더불어서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 데는 이제 태산입니다.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태산으로 올라가는데 날씨가 뭐 너무너무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볼 땐 비도 안 오고, 흐렸다 겠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태산은 중국의 5학 가운데 동학으로서 역대 황제들이 가장 중시했던 그런 산입니다. 태산이고, 태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정상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물통, 그죠? 중국 가면은 산이나 이런 유명한 유적지에 자물통을 저렇게 채워놓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습니다. 저게 이제 주로 연인들 간의 변치 말자 약속,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뜻이 변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자물통처럼 단단하게, 그죠? 건강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보태지면서, 하여튼, 여러분, 자물통 장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자님도 태산에 올랐죠, 그죠? 그래서 공자 사당이 있습니다. 공자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학은 여러분들 한번 그 상식적으로 한번 꼽아볼까요? 동학이 태산이고, 서학은요? 화산. 그 다음에 남학은요? 형산이고요. 북학은 항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은요? 숭산입니다. 이 숭산은 중학에 가장 있는 유명한 절이 소림사입니다. 그래서 그 5봉우리, 그 5학 밑에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 사당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대묘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태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대묘, 태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대묘 궁궐처럼 여깁니다. 궁궐처럼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지어놓고 역대 황제들이 여기다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념비들을 전부 다 보관해 놓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그죠? 이런 부분들, 또 만약에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못 지낼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행차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물들이 이 대묘에 남아 있고, 5학 모두 다 있습니다. 서학 가면은 서학묘라 그래가지고, 요런, 규모만 약간씩 다르고 스타일만 좀 다를 뿐이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 건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성담장까지 둘러가지고
제사 지내는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장소인 사당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가실 때 태산 올라간다, 그 다음에 화산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시기 전에 가이드나 뭐 또는 프로그램 짤 때 여기 묘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짝이 맞지. 그러니까 화산에 가면 서왕묘를 같이 보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화산만 보시지 말고. 그러면은 오악숭배의 역사라든지 거기를 거쳐간 유명한 인물들과 관계되어 있는 유적들이 이 안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보고 오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에 갔더니 태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구절이라든지 글들이 다 식당을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안시라고 하는 태산이 소지하고 있는 태안시는 태산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 4대 보살 성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4대 보살하면은 문수보살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음보살이 있죠. 그죠? 예. 또 하나는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있는데 요 4대 보살 가운데 지장보살은 우리나라 분입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서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은 불교 교리에서 나오는 보살의 한 형태지만은 중국 내에서 4대 보살 성지 가운데 지장보살의 성지는 생보살입니다. 신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평생을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서 열반에 드신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안희성에 있는 구화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구화산은 지장보살의 성지인데 여기는 살아있는 생지장보살을 추앙하는 곳입니다. 그 구화산에 가보면 전부 다 김교각 스님이 다 먹이 살립니다. 수십만 인구를. 그러면은 문수보살의 성지는 어딜까요? 중국에서. 여기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강원도 오대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의 오대산 이름이 강원도로 건너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요? 보타산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보현보살은 아미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4대 보살 성지가 중국에 쭉, 그러니까 중국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뭐 신앙이나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이번에 좀 가자 중국 이제 유튜브 촬영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세계 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였는데요. 작년부터 똑같아졌습니다. 중국하고 이탈리아가 55개를 갖고 있습니다. 55개를. 그 가운데 세계유산은 대개 자연문화유산하고 그냥 문화유산하고 이게 또 복합유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유산하고 문화유산이 합쳐져 있는 복합문화유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14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대산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한꺼번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이탈리아를 앞지를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등극할 가능성이 뭐 거의 100%고요. 제가 처음 중국을 다닐 때 96년부터 다닐 때 제가 적어도 한 30년 이내에 전 세계 세계문화유산 1위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되기 전에 이미 23년 만에 지금 세계 1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다음에 간 곳이 삼공입니다. 산동성 곡부, 공자님 고향에 가면은 공자님 사당, 공묘, 그 다음에 공자님 옛날 저택인 공부, 그 다음에 공자님의 무덤인 공림, 이렇게 세 유적이 가장 중요한 공자님 유적입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부르기를 삼공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이 공림입니다. 공자님 무덤이고, 오른쪽 위에 사진이 공묘, 공자님 사당 대성전이고,
아래쪽이 공자님 옛날 저택 공부입니다. 뭐 묘자는 사당 묘자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자님 무덤을 공림이라고 하는 수풀림자를 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의 무덤을 뜻하는 릉자를 갖다 붙이기에는 제왕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무덤이 공묘라고 하니까 조금 또 격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거기다 수풀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 무덤들은 대개 수풀림자를 써요. 그래서 관림, 이제 또는 뭐 그 맹자 무덤도 맹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궁여지책이고요, 그죠? 좋게 얘기하면은 아이디어를 지혜를 잘 낸 셈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자.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자 사당이 곡부시에 공자님 집하고 거의 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자 사당을 갔다 왔는데요. 안자 사당은 이제 복성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두 번째 성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복성묘라고 하는데, 이게 1인자하고 그 제자 또는 2인자라고 불리는 맹자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요. 이게 정말 빈부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자님 사당하고 집은 막 바글바글 하는데 여기도 건축물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고사도 많이 있고 잘 아시는 단표 노왕 고사부터 시작해서 안자가 또 논어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도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은 맹자 어머니 무덤입니다. 맹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어머니라고 해서 여기도 림자를 붙여주고 오른쪽에 이제 맹림입니다. 맹자의 무덤이고요. 여기는 이제 맹자 사당입니다. 맹묘 사당에 가면은 맹모 당기처라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님이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아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기 위해서 짜든 배틀을 칼로 잘랐다 해서 당기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혼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배틀이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 짜놓은 배를 다 칼로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이게 큰 충격이죠. 맹자한테는. 그래서 다시는 땡땡이를 안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맹모 삼천사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사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자와 맹자 어머니하고 관계되어 있는 비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맹자의 그 집 맹부하고 오른쪽은 아성전이죠. 그죠? 맹묘의 메인홀입니다. 주요 건축물인 아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제자백과 탐방에서 가장 같이 갔던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묵자입니다. 이미 저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묵자가 중국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묵자가 내세운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은 평화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많은 현대에 있어서 묵자의 평화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무려 그것도 2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묵자가. 싸우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겸에 기독교에서는 박애라고 하죠. 그죠? 그 주장을 내세운 사람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양반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중국 인공위성 기술을 얘기하면서 제가 묵자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자 역학 인공위성이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자 역학 인공위성입니다. 그 양자 역학 인공위성의 이름이 묵자호입니다. 묵자가 남겨놓은 묵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양자 역학 이론을 하고 거의 가까운 이론들이 그뿐만 아니고 수학,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음률학이라고 하죠. 소리, 그 다음에 광학, 뭐 이런 부분, 역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묵자 책을 보면은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묵자 기념관에 가보면요, 그 묵자의 과학 이론만 따로 쭉 설명해 놓은 전시관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전시들이 생겨서
볼만한 게 많았고요. 이번에 갔더니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묵자에 관해서 남긴 논평을 쭉 벽에다가 전부 다 저렇게 박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조셉 니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과학사 연구했던 분이고, 왼쪽은 토인비입니다. 토인비가 묵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묵자 영상을 올리면서 이것들 전부 다 번역을 해서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묵자의 과기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과학과 기술을 다루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뭐 컴퍼스하고 원이고 뭐 밑에는 자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 묵자는 또 목수였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전시가 이게 바로 묵자호입니다. 양자역학 인공위성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양자역학 인공위성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은 발사에 성공해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주고받는 정보가 인터셉트 당하지 않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감청이나 도청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론상으로는 저게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공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물체의 공간 이동까지도. 여러분들 SF 영화에서 보셨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인공위성을 중국이 쌓아 올렸다. 이제 그 밖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번 달 9월 달 내로 제가 이제 원종호 선생 동영상 강의를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묵자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기술에 관한 또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성을 방어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성을 공략하는 게 주요한 전쟁의 목표 지점이자 또 공략 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묵자가 탁월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반이라는 사람하고 성을 공격하는 것과 막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기구하고 성방어에 관한 또 조형물도 남아 있고요. 뒷뜰에 묵자상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대한 묵자상이 있었지만 뒷뜰에는 묵자상이 이제 조용히 자기 전시관을 자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하나는 이게 참 탁월한 1인자를 둔 2인자는 서럽습니다. 그죠?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안 돼서 늘, 그죠? 1인자를 못 쫓아가는 2인자가 있고, 후대의 평가도 1인자 때문에 늘 가려져요. 이 노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반도 유명한 기술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발명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노반이 발명했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산 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발명품들이 다 이 노반이라는 사람이 했다는데, 톱도 이 사람이 발명했다 그러고, 노반 기념관이 묵자 기념관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찾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같은 산동성 사람이고, 같은 등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기념품인데요. 저게 노반의 쐐기라는 겁니다. 노반이 발명한 것 가운데 쐐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 건축사에 있어서 못 박지 않고 전부 다 우리가 그 건물들을 전부 다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절이라든지 오래된 건축물에 가서 보시면은 이 기퉁이에 또는 공포에 전부 다 저런 구조물이, 못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못 안 벗고도 그 기둥이라든지 석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받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죠. 그죠? 저거를 이제 저렇게 팔아요. 저걸 다 빼보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옛날에. 큐빅 맞추듯이 저것도 맞춰야 되네. 저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하루 종일 끙끙거려도 저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저 노반의 쐐기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노반이 하루는 다른 고장에 들렀는데 웬 사람 하나가 좀 울고 있는 거야. 탑 앞에서요. 근데 보니까 탑이 좀 기울어져 있어. 왜 이렇게 우셔? 그러니까 이 동네 부자가 자기 돈을 내서
부처님을 믿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니까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기원전 사람이니까. 어쨌든 민간 전설은 그렇습니다. 자기 신심에서 탑을 세웠는데 이게 탑이 기울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부자가 이거 똑바로 안 해놓으면은 다시 네 돈으로 이제 다시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기술자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끙끙거리고 이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반이 그 탑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때 노반이 그 탑 사이사이에 끼워놓은 그 쐐기야. 아주 힘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사이사이에 쐐기를 박아놓으니까 이게 똑바로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노반의 쐐기라고 하는 민간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거기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런 노반의 목조 건축물 구조도 노반이 발명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리커창 총리가 메르켈 총리가 방문했을 때 여기를 들렀어요. 그래서 노반의 쐐기를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5박 6일 동안 저와 함께 산동성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마천학회 좀 가보자 중고 오프라인은 제가 늦어도 10월 중에는 내년도 3월 사마천 제사 탐방 5박 6일 일정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12월 중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올해까지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사마천 고향인 섬서성 한성시에 빨리 전달을 해야만 저희들이 의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갔을 때 조금 애를 먹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명예 촌민이니까 이 노란띠 두르고 이 노란띠 둘러야만 제사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 제사였기 때문에 아무나 와가지고 다 즐겁게 재미있게 놀았는데 지금은 국가 제사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란 머플러가 있어야 돼요. 긴 머플러가 있습니다. 저는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섭외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다 받아서 이번에는 제사에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일찍 되면은 그게 가능한데 이게 마감이 일찍 안 되는 바람에 명단을 일찍 못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3월 28일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전으로 마지막 주 금토일 그때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 SNS를 통해 가지고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10월 중으로는 일정을 확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